예, 안녕하세요. 국제법, 국제사회와 법이야기 제3주차 수업입니다. 제3주차와 제4주차에는 2주간에 걸쳐서 유엔 헌장, 그리고 인터내셔널 코트 오브 저스티스, 국제사법재판소, 그리고 각종 분쟁 해결 기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3주차에는 유엔 헌장과 ICJ 국제분쟁 해결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 제4주차에는 제3주차 수업 내용에 근거해서 조금 더 발전된 내용으로서 사례라든지 관련되는 이슈들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국제조약집 3페이지에 보면 Charter of United Nations 해서 국제연합 헌장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헌장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만 이것도 역시 조약의 하나입니다. 나중에 조약법에서 배우겠지만 조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합의이고, 국가 간의 서면에 의한 합의를 일반적으로 조약이라고 합니다마는, 구두조약도 역시 조약은 조약이고, 구두조약이라 하더라도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는 유엔 헌장, 국제분쟁 해결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상에 국가의 수가 몇 개나 될까요? 이거 사실은 정확하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A라는 국가를 어떤 나라는 그 나라를 국가로 인정하고 또 다른 나라는 그 나라를 국가로 인정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구상의 국가의 수가 몇 개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조약집 3페이지에 보면 유엔 헌장 아래에 보면 데이트 해가지고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조약을 채택한 날짜이고요. 이 조약이 발효한 것은 1945년 10월 24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엔데이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기념을 하고 공휴일화 했었다라는 얘기도 말씀드렸었고, 그 밑에 보면 스테이츠 파티 해가지고 유엔 헌장에 가입국이 193개국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193개국이 반드시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의 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스위스만 하더라도 스위스는 2002년까지 영세 중립국이라는 이유로 유엔 헌장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02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한의 경우만 하더라도 남한과 북한 각각은 남한은 남한만이 국가이고 북한은 북한만이 국가이고 상대방은 국가가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1991년 9월 달에 두 나라가 공히 유엔에 가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 가입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국가 수가 몇 개이냐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만의 경우가 이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TV 오락 프로그램에 보면 스코틀랜드를 나라라고 소개를 하는데, 스코틀랜드는 국가가 아닙니다. 영국의 일부인 거죠. 영국 연방은 잉글랜드하고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노던 아일랜드 이렇게 4개의 국가로 구성국가로 되어 있는 일종의 연합왕국입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하나의 구성국은 국제적으로 봤을 때 국가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란 나라는 있지만 잉글랜드라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정식 명칭이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Great Britain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영국이라는 섬이 있고 그 앞에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는데, 이 영국 안에 있는 섬을 Great Britai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를 합쳐서 Great Britain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중에 이 스코틀랜드는 1707년에 영국하고 합쳐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별도의 독립국가로 독립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 30일 날, 올해 1월 30일 날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했는데, 스코틀랜드하고 노던 아일랜드는 남아있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데 영국이라는 게 이제 한 나라이기 때문에 나오면서 같이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스코틀랜드나 노던 아일랜드는 우리를 따로 독립시켜주라. 우리는 EU에 가입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수가 정확히 몇 개냐 했을 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구상의 나라 수가 몇 개냐 라고 했을 때 정답은 없다입니다. 몇 나라인지 아무도 모른다 라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림픽이 지난주에 이제 아베 총리하고 바흐 IOC 위원장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올림픽이 이제 1년 연기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올림픽위원회의 가입 국가 수는 206개입니다. 여기에 유엔 헌장에 따른 유엔 헌장 가입국 수는 193개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과 거의 버금가는 스포츠 경기가 월드컵인데 월드컵에 팀으로 등록되어 있는 나라는 211나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영국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영국은 국가로는 하나인데 올림픽에는 4개가 묶어서 한 국가로 나옵니다. 그런데 월드컵의 경우는 그와는 달리 4개가 각각 축구협회를 가지고 있고 4개가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란 팀이 나오고 스코틀랜드란 팀이 나오고 웨일즈가 나오고 노던 아일랜드 팀이 따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보면 유로 2020 그러니까 유로 2022겠죠. 유럽 국가들끼리 축구 시합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유럽 내에서는 월드컵에 버금가는 경기거든요. 그때도 보면 스코틀랜드, 노던 아일랜드, 웨일즈가 다 따로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웨일즈나 노던 아일랜드는 예선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웨일즈나 노던 아일랜드는 월드컵에 나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베일이라는 선수는 꽤 우수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올라본 적이 없습니다. 웨일즈 사람인데 웨일즈가 월드컵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 무대에 올라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란 나라가 올림픽에는 한 나라로 나오지만 월드컵에는 4개 나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포츠 중에서도 골프의 경우는 또 특별해가지고 골프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보통 따로 나와요. 웨일즈도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노던 아일랜드, 아일랜드가 따로 나오는데 올림픽 경기에 노던 아일랜드는 대개 이제 노던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 국적도 가지고 있고 아일랜드 국적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선택을 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 국가대항전을 할 때는 영국 대 아일랜드 그러면 노던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소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로리 맥길로이라는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었는데 지난 2016년 리우 올림픽에 출전 안 했거든요. 그때 물론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출전 안 한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이 로리 맥길로이의 경우는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나는 영국 대표 선수로는 뛰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노던 아일랜드는 영국의 일부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아이덴티티는 자기는 아이리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 노던 아일랜드에 있는 사람들이 친 아일랜드계 사람들이 있고 친 영국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많은 분쟁이 생기고 있고 또 IRA가 이와 관련된 이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국가 수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힘들다. 그래서 여기에 유엔 헌장에 따라서 가입하는 국가들 수는 어떻게 보면 최소 미니멈이다라고 할 수 있고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나오는 국가의 수는 그보다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 조약이 발효한 거는 9월 18일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일부 문헌에 보면 9월 17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뉴욕에서 우리가 가입한 게 유엔에 가입한 게 9월 17일인데 그게 한국 시간으로는 9월 18일이기 때문에 뉴욕하고 한국하고는 13시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날짜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시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연합 헌장이라고 되어 있는 그 첫 페이지에 보면
프리엠블 해가지고 프리엠블 전문이 나오죠. 거기 보면 with the people of United Nations determined 하고 to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with the people of the United Nations 요 서두 문구가 미국 헌법인 with the people of United States 하고 똑같이 시작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United Nations 국제연합이라는 이름 자체가 2차 대전 때 연합국에 참전했던 연합국으로 참전했던 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국제기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United Nations 이거 원래 연합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갖다가 국제기구로 갖다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합국이 아니었던 독일이나 일본은 이 UN 원회원국이 아니에요. 유엔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47개 국가가 있다가 지금 193개 국가가 됐으니까 꽤 많이 늘었죠. 그래서 독일이나 일본도 1945년부터 유엔 회원국이 아닙니다. 나중에 1957년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나 북한은 1991년에 가입을 했고, 그래서 독일이나 일본이 유엔 회원국이 원회원국이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볼 유엔 상임이사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임이사국이 못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연합국 국가들끼리 모여서 이 틀을 짜다 보니까 연합국이 아니었던 독일이나 일본에 대해서 상임이사국 자리를 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독일이나 일본이 유엔에 가입을 하고 우리한테도 상임이사국 자리를 하나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는 이미 유엔 가입 수가 꽤 많아졌고 역학관계가 복잡해져서 일본과 독일이 유엔 분담금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이 내매도 불구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자리는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조약집에 보면 첫 번째가 유엔 헌장이 나오고 두 번째가 ICJ 규정이 나오는데 우리 조약집 페이지 수로 보면 몇 페이지인가요? 45페이지에 보면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하고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Statute of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우리말로 번역하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인데 여기도 보면 날짜들이 똑같아요. 거기 보면 1945년 6월 26일 날 채택이 되고 45년 10월 24일 날 발효를 했고 당사국도 193개국이고 우리나라한테 효력을 발생한 것도 1991년 9월 18일 유엔 헌장과 똑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ICJ 규정 자체가 유엔 헌장 ICJ라는 그 기구 자체가 유엔의 주요 기관 유엔 헌장의 일부이기 때문에 똑같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여러분들이 유엔 헌장과 ICJ 규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엔 헌장도 조약이고 국제사법재판소 규정도 조약이거든요. 근데 보면 유엔 헌장에는 차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그 뒤에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는 스태튜트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나오는 우리 조약집 세 번째에 나오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여기는 보면 비엔나 컨벤션 on the law of treaties 이렇게 돼 있거든요. 비엔나 컨벤션 on the law of treati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컨벤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반면에 또 코리아 US FTA 줄여서 코러스 FTA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보면 코리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입니다. 어그리먼트예요. 똑같이 다 조약인데 어떤 데는 차트라는 이름을 쓰고 어떤 데는 스태튜터라는 이름을 쓰고 어떤 데는 컨벤션 어떤 데는 또 어그리먼트 어떤 데는 또 프로토콜이라는 이름도 씁니다. 클라이밋 체인지 컨벤션이라는 게 있는데 정식 명칭은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조약은 교토 프로토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다양한 이름이 쓰입니다. 나토처럼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그러니까 아예 북대서양 조약기구 해가지고 트리티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쓰입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교재 조약집 75페이지에 보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2조 1항에서 A에 보면 그 2조 1항이 이 조약에 사용될 용어를 정의를 했는데 2조 1항 A 이게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우리가 이제 많이 인용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인용하는 되는 조항이 여기 나오는 2조 1항 A 그 다음에 26조와 27조 26조와 27조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26조는 조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27조는 국내법을 이유로 해서 조약을 안 지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적어도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떤 국가가 국내법을 이유로 국제조약을 안 지키게 되면 국가 책임을 져야 된다. 배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국가 책임이라는 챕터가 따로 있어서 거기 가서 얘기하겠고, 또 하나 이제 자주 인용되는 조항이 31조입니다. 31조는 조약의 해석에 관한 조항인데, 조약의 해석은 그 조약상의 용어에 부여된 일반적인 의미에 따라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된다. 신이 성실하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건데, 용어의 쓰임새,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에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게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31조인데,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뭐냐? 누가 판단하냐? 결국은 분쟁이 생기면 재판관이 판단할 텐데, 재판관이 그 용어의 정의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그 조약상의 용어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이 들여다보는 책이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 혹은 웹스터 잉글리시 딕셔너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영어 사전이 그 용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국제 분쟁의 판결문에 보면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가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팔리고 사용됨으로써 권위를 획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약집 75페이지에 보면 조약이라 하면 단일의 문서에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 것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니까 어떤 명칭으로 쓰이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차트로 쓰일 수도 있고, 스태튜트일 수도 있고, 컨벤션일 수도 있고, 어그리먼트도 있고, 프로토콜일 수도 있고,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핵심이죠.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서면 형식으로 in written form이라는 얘기인데,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구두조약은 조약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구두조약도 조약인데, 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규율하는 조약의 대상은 서면에 의한 조약만을 규율한다. 그리고 국가 간에 체결한 조약만을 규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 체결되는 조약도 있어요. 그것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데, 이 비엔나 협약은 국가 대 국가 간에 체결되는 조약에 대해서 규정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국가 간에 의해 체결된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 체결된 조약의 대표적인 게 유엔 본부에 관한 협정이 있습니다. 유엔 본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인데, 유엔 본부가 미국의 뉴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 땅을 빌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공무원, 유엔 직원들한테는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기로 하고, 뭐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가 존재하게 되면 그 국제기구하고 국제기구 소재지의 국가하고 보통 본부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WTO 같으면 제네바에 본부가 있으니까 WTO 본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WTO 자체, WTO하고 스위스하고 본부협정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는 뭐라고 되어 있든 간에
서면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조약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제 이 경우도 컨벤션의 경우는 보통은 다자조약을 얘기하고 어그리먼트는 양자조약에 많이 쓰이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US 코리아 FTA처럼 코리아 US FTA처럼 양자조약에도 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거는 이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 이거 다자간 협정이거든요. 여기서도 어그리먼트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은 보통 보면 기본 협약이 있고 그 협약의 부속서적 성격으로서의 조약을 보통 조약에다가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에 맞냐면 환경조약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환경조약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어떤 그 환경보호를 위한 기본 틀에 해당하는 조약을 체결해 놓고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유해성이 어느 정도 증명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조약을 체결해서 어떤 물질을 규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후속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프로토콜, 이어지는 조약의 경우는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3페이지로 돌아와서 프리엠블. 요 프리엠블에 그 조약의 채택 목적이라든지 조약이 탄생하게 된 과정, 이런 것들을 기술에 넣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프리엠블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를 놓고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조약의 일부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는 법적 구속력은 있다고 보는데, 보통 프리엠블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만한 내용을 집어넣는 경우가 없습니다.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를 논하는 실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WTO의 경우에 보면 WTO 패널이나 항소기구가 WTO의 프리엠블을 어떻게 보냐면, 여기에는 이제 법적 구속력 있는 조항이 별로 없지만 나중에 다른 WTO 설립협정에 부속된 다른 조약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이던스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면 거기에 보면 Sustainable Development라든지 환경보호를 얘기하고 자유무역, 경제성장 촉진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 안에 부속된 여러 가지 협정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조약이든지 간에 대부분의 경우는 이 프리엠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항이 나와요. 유엔 헌장의 경우도 이게 전부 111개 조항으로 되어 있죠. 111개 조항인데 그 중에 일부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첫 시간에도 얘기했을 텐데, 유엔이라는 게 6개의 주요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같이 보고 있는 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그 다음에 사무국인데, 이 중에서 신탁통치이사회는 94년 11월부로 사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지구상에 신탁통치를 받는 나라가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중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울 때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유엔의 신탁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가지고 반탁과 친탁, 찬탁, 반탁과 찬탁, 그래서 국론이 분열되었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을 겁니다. 그게 유엔의 신탁통치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거는 이미 이제 사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조약집에 보면 35페이지에 경제사회 이사회에 관한 내용이 72조까지 나오고 20개 조항이 뚝 빠지고 19개 조항이 빠진 거죠.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보면 제 92조로 연결이 됩니다. 그 빠진 19개 조항은 신탁통치 이사회에 관한 내용인데, 그거는 우리가 전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약집을 편집하면서 지면이 아까워서 그냥 빼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의 유엔 헌장에 신탁통치 이사회 조항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엔 헌장을 고치는 게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고 실제로는 의미가 없는 조항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법학에서 사문화되었다. 글을 문자에다가 죽을 사자를 써서 사문,
죽은 문장이 되어버렸다. 아무 의미 없는 조항이 되어버렸다. 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유엔 헌장 1조와 2조는 목적과 원칙 조항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유엔 헌장의 목적, 유엔의 목적, 그 다음에 유엔의 원칙들을 얘기하는데 1, 2조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인용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유엔 헌장 제1조에 보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게 유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해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를 조정 해결하고,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서 실현한다. 이게 유엔 헌장 1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엔 헌장 1조 1항에서부터 국제법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헌법 그러면 제1조에서부터 118조까지 쭉 조항이 있는 거거든요. 국제법은 그거 없어요. 국제법 제1조, 국제법 제2조 이런 거 없습니다. 국제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약이 뭐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약들로 국제법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또 제가 여러 가지 조약들로 국제법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옳은 문장이 될 수도 있고 틀린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국제법에는 조약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조약과 국제간섭법, 법의 일반 원칙, 국제기구의 결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봐서 국제법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 중에 국제조약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고, 그러면 국제조약은 수천 개가 있거든요. 양자조약까지 합치면 수만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도대체 국제법 시간에는 뭘 배우냐라고 했을 때 그 조약의 중요도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제가 이 조약집을 편집을 해 놓은 겁니다. 이 조약집은 제 창작물이 아니고 그 많은 국제 조약집 중에서 우리 국제법 시간에 기본 개념이라도 좀 다룰 만한 조약들을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국제법 기본 조약집, 국제법 조약집 그러지 않고 제가 국제법 기본 조약집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약의 내용에 조약집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제일 앞에 이제 여러분들 목차 부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라틴어로 7페이지예요. 이게 제가 강의실에서 하면 라틴어에 관한 것도 좀 이제 얘기도 하고 하면 좋은데,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I가 하나면 1이고 둘이면 2고 셋이면 3이다 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V는 숫자 5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X는 10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0은 당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센츄리 해가지고 C를 얘기해요. C로 약어를 써요. 그 다음에 어떤 책에 보면 카피라이트 저자 이름 나오고 1999년 2020년 이렇게 될 때 C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은 거, 그거는 카피라이트를 줄여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0년을 얘기할 때는 밀레니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년을 얘기할 때가 문제인데 숫자 라틴어 50은 L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에 이렇게 이제 목차, 보통 책을 만들 때 본문에 들어가서는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를 쓰고 그 이전에 목차라든지 머릿말 이럴 때는 라틴어 숫자 1, 2, 3, 4를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XL이 나오면 X라지가 아니고 L에다가 L 앞에 X가 있으니까 큰 숫자 앞에 작은 숫자가 있을 때는 빼는 겁니다. 그래서 XL 하면 40이 되는 거고 LX 하면 60이 되는 거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제법 시간에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알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조약집을 이제 편집을 했는데, 사실은 한 학기 48시간 강의로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거 전부를 다 볼 수는 없고요. 교수에 따라서 교수마다 또 국제법 중에서도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도 있고 덜 다루는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앞에 목차에 보면 Basic Treaties in International Law 해가지고 UN 헌장, ICJ 규정,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약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비엔나 컨벤션 온 디플로매틱 릴레이션즈라고 나오는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그 상대 국가의 수도에다가 대사관을 설치를 하고 대사를 파견을 하거든요. 대사뿐만 아니라 또 영사라든지 관련 외교관들을 파견해 놓는데 그 외교관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맺은 조약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나오는 데클레이션, 국가 간의 우호관계에 관한 선언이고요. 이거는 조약은 아닌데 국제법에서 기본 원칙을 얘기할 때 워낙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기 집어넣어놨고 6번에 보면 ILC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 Wrongful Acts 해가지고 2001년에 국제 위법 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에 관한 ILC 아티클, ILC 조항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뭐 컨벤션, 스태튜트 이런 말이 안 붙어 있어요. ILC 아티클스 돼 있는데 사실은 ILC 드라프트 아티클스입니다. 초안입니다. 그래서 국가 책임에 관한 조약을 체결을 하려고 했는데 1940년대부터 논의가 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조약으로 체결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을 얘기하는 건데 UN 총회 산하의 제6위원회 하에서 ILC라는 국제법위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34명의 국제법 학자들이 여기에 모여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조약을 만들면 좋겠다. 어떤 조약이 필요할까? 조약을 만든다면 초안은 어떻게 만들까? 이런 것들을 의논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ILC에서 국가 책임에 관한 조약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자라고 초안을 여러 번 냈는데 마지막에 나온 초안이 2001년이고 이게 초안임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잘 지키고 이게 이제 법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약의 초안이면서 그 ILC 초안의 상당 부분의 내용은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면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Sea, UN 해양법 협약, 국제조약 중에서 가장 방대한 조약 중에 하나입니다. 조항 개수만 해도 300개가 넘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서부터 15번까지는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관련된 조약들을 쭉 나열하고 있고 그 다음에 16, 17, 18, 19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조약들 그 다음에 파트 6에 20에서 23까지는 WTO라든지 게트 등 그 다음에 투자 분쟁 해결에 관한 조항 등 주로 통상과 투자와 관련된 조약들을 열거했고요. 마지막에 24에서 27까지는 국제형사재판소라든지 무력 사용 문제와 관련된 조약들 여기까지가 이제 조약이고요. 그 다음에 파트 8에 United Nations Resolutions on Korea 이 부분은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많은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UN 총회도 많은 결의안을 채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국과 관련된 초안들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1950년에 나온 Uniting for Peace Resolution 이거는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6.25라고 합니다만은 외국에서는 6.25 그러면 이게 뭔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코리안 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코리안 워는 시빌 워다, 내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 전쟁과 관련해서 유엔군의 파견과 관련된 결의안이고요. 그 밑에 이제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해가지고 쭉 모아놓은 것들은 주로 북한과 관련된 북한의 미사일 개발,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그거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금수 조치를 내리고 하는 결의안이 여러 개 채택이 됐는데 이거를 다 실을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결의안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어놓은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코리아, 재팬 앤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 부분은 한미일 간에 관계되는 조약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면 한국 헌법, 미국 헌법,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상호방위조약, 그 다음에 소파 협정. 소파라는 거는 Status of Forces Agreement 해가지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할 때 그 미군의 법적 지위, 법적 보호와 관련된 조약입니다. 그걸 소파 조약이라고 해요. 소파 조약이라는 거는 한미 방위 협정상에 부속된 조약인데, 이 소파라는 거는 한미 간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미 독일 간에도 있습니다. 소파 조항이 있고 미일 간에도 있고요. 그래서 한미 소파, 미독 소파, 미일 소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남북한 기본 합의서 및 관련 법률 해서 한반도와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 진도 나갈 때 조항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대강 전체적으로 국제법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조약 위주로 제가 구성을 해 놓았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이건 편집을 하면서 하나 실수를 한 게,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요거를 넣을 때 사실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넣었어야 되는데 빠뜨렸어요. 그래서 이 3판이 이제 다 팔리고 나면 내년쯤에 제 4판이 나올 때는 아마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집어넣어서 개정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엔 헌장 1조로 돌아와서 1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유엔 헌장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 2조 사항에 나오는 2조가 이제 주요 원칙에 관한 조항인데, 2조 사항에 나오는 무력 사용의 금지, 무력 사용 또는 위협의 금지, 이게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서는 무력 사용을 하지 말아야죠. 그게 2조 사항입니다. 무력 사용의 금지. 그런데 무력 사용을 완전하게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예외적으로 상대 국가가 나를 침공한 경우에는, 침략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력 사용해야죠. 그때까지 무력 사용 안 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위권, 유엔 헌장 51조에 따른 자위권 행사.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국가가 B라는 국가를 침략을 했는데, 유엔이 이 침략 행위를 비난하면서 B라는 국가를 보호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거 허용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른 강제조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위권은 유엔 헌장 51조고요. 아티클 51이고, 강제조치는 유엔 헌장 제7장입니다. 챕터 7입니다. 그러니까 챕터 7이 유엔 헌장 제39조에서부터 51조까지인데, 51조도 강제조치의 일부 있기는 한데 51조는 워낙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보통 유엔 헌장 제7장에 따른 강제조치 이전에 먼저 자위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위권은 나중에도 보겠지만 유엔 헌장 7장에 없다 하더라도 국가들의 고유한 권리다. Inherent right of self-defense이기 때문에 설사 유엔 헌장에 그 자위권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국가들은 자연법상 자기 나라를 지킬 권한은 갖는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위권이라는 거죠. 그건 개인 대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당방위라는 거 있죠. 상대방이 나를 때리는데 그러면 나를 방위해야죠. 나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무력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정당방위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때리려고 했는데 내가 칼로 상대방을 찔러서 죽인다. 이거는 지나친 거죠. 이거는 이제 국내 형법상으로 보면 과잉방위가 되는 거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방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게 이제 국내 형법상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국제법에서는 자위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가 어디까지냐, 예방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조 2항은 평등권과 자결권을 얘기하고, 1조 3항은 차별 없는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이를 위한 국제적 협력, 그래서 인권 존중과 국제적 협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조는 주요 원칙에 관한 조항인데 많이 논의되는 게 2조 1항의 주권 평등의 원칙.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제기구에서 일국 1표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이 주권 평등 원칙의 발현입니다. 그런데 안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죠. IMF라든지 IBRD라든지 이런 경우는 각 국가가 IMF나 IBRD에 내놓은 기여 지분에 따라서 표결권을 행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물론 이제 유엔 헌장의 경우도 유엔 총회에서는 일국 1표이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국가로 구성이 되는데 2년마다 선출되는 10개 국가, 그러니까 1년에 5나라씩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임기에 선출된 국가가 10개가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사 지위를 맡는 상임이사국, 퍼머넌트 멤버인데요. 퍼머넌트 멤버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 상임이사국이라고 번역합니다만은 좀 더 쉽게 이해하자면 영구 이사국입니다. 영원히 이사국인 거죠. 그래서 15개 나라로 구성되는데 이 15개 나라 중에서 5개 나라는 주요 원칙, 주요 사항의 결정에 있어서 항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에 과연 이게 평등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달리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은 평등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론상 평등한 거지 절대로 평등하지 않죠. 인간이 어떻게 평등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한 거죠. 왜냐면 아주 부잣집에서 여유있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이 두 사람은 인생의 진로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이 기회의 균등,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똑같은 경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쟁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무상교육을 하고 또 기본소득을 지원해주고 이런 역할을 국가가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2조 1항은 이제 주권평등의 원칙이고 제2조 3항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의 해결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2조 4항 조금 전에 봤던 무력 사용이나 위협의 금지. 그래서 2조 3항에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얘기한 게 요 뒤에 가면 유엔헌장 6조, 유엔헌장 제6장 33조에서 38조까지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2조 4항에서는 무력 사용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규정해 놓은 게 유엔헌장 제7장입니다. 제7장이 39조에서부터 51조까지거든요. 그래서 제6장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고 한다면 제7장은 분쟁의 강제적 해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인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엔헌장 2조 7항인데 여기는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입니다. 남의 나라의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관해서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않는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논란이 있는 게 인도적 간섭과 민주적 간섭의 문제가 오늘날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국가에서 집단 학살이 벌어지고 있을 때 옆에 있는 국가가 가만히 구경하고 있어야 되냐. 이건 국내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막상 이웃 국가가 간섭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간섭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일단 한번 간섭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 한계를 정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적 간섭이라는 개념이 매우 힘들어지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예를 들어 선거를 해서 패배한 집권자가 물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옆에 나라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니면 도와주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디모크래틱 인터벤션이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인도적 간섭은 휴머니테리안 인터벤션이라고 하고 이 민주적 간섭을 디모크래틱 인터벤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 유엔 헌장 2조 7항에 따라서 간섭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엔 헌장 제4조 가입에 관한 규정인데, 유엔 회원국의 지위는 이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기구가 판단하는 모든 평화회원국에게 개방된다. 그래서 유엔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4조 2항에 보면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서 총회가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총회가 결정하지만 실제로 보면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를 받아내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48년에 우리 정부 수립된 이후에 1950년대 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가난해서 뭘 어떻게 하지 못했고, 1970년대 들어서면서 남북한 간의 체제 경쟁을 하면서 서로 먼저 유엔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유엔에 이제 서로 먼저 가입을 하려고 하면서 상대방은 가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은 중국과 소련을 등에 업고 있고,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한국이 가입하려면 중국, 소련이 반대하고, 북한이 가입하려면 미국, 영국, 프랑스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88년에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약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1991년에 그러면 두 나라가 동시에 가입을 해라. 서로 반대하지 않겠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서 1991년에 남측과 북측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엔 헌장 4조에 따르면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만이 유엔에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북한이나 한국이 유엔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엄연하게 국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 우리 국내법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것과 국제법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게 상당히 다르다. 우리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한다라고 해서 북한도 우리 영토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도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는 거 반대하지 않았고, 북한도 우리가 유엔에 가입하는 거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국제사회에서는 상호 묵인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같은 민족이 쪼개져 있는 나라를 분단국가라고 본다면 우리는 한반도가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이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하는데 잘못된 표현인 거죠. 분단이 돼 있다면 뭔가 두 개라는 건데 남한도 있고 북한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아일랜드하고 노던 아일랜드도 분단국가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조는 이제 유엔에 가입해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와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6조는 또 제명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7조가 이제 유엔의 기관을 얘기하면서 6개 주요 기관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 이 중에 신탁통치이사회는 사문화가 됐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형식적으로는 6개의 주요 기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재는 5개의 주요 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4장으로 넘어가서 9조부터 총회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총회는 모든 회원국이 참가하는 게 총회고, 총회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총회는 다루지 않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 사태와 관련해서 이 헌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총회는 이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안전보장이사회에 더 우위를 주고 있는 그러한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13조에 보면 총회의 역할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국제법에서는 13조 1항 A가 많이 인용이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이게 이제 국제 정치, 국제 협력의 얘기고, 그 뒷부분을 보면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과 법전화를 장려하는 것, 거기에 이제 법전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법전 있죠? 그래서
법전화, 영어로는 codification인데 codify 그러면 법률 조문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관습법의 경우는 어떤 조문으로 구성된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실제 written 형태로 서면으로 작성해 나가는 거, 이런 거를 cod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법위원회라는 기관이 이 codification의 초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국제법위원회가 법 자체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국제사회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세계법이 아니고 국제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초안을 만들어주면, 국제법위원회에서 초안을 만들어주면 각 국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도 ILC가 만든 거고, 국제수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국제수로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유럽의 경우는 강 하나가 뭐 10개 나라, 11개 나라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관통해서 이렇게 바다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조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ILC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국가들한테 제공을 해주면 국가들이 상호간에 협상을 해서 그 주어진 조문을 다듬고 하면서 법을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조에 보면 총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이 유엔의 경비는 총회에서 배정한 바에 따라 회원국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각국의 GDP 등을 고려해서 유엔 총회에서 어느 나라가 몇 % 정도의 분담금을 낼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일수록 많은 돈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이 약 4분의 1 정도를 부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일본, 세 번째가 독일이 많은 돈을 내고 있고, 우리나라도 약 1.5% 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엔에 보면 전체 직원들이 있는데 유엔의 고유 직원이라는 건 없는 거죠. 사실은 유엔이라는 나라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게 소재지가 미국에 있고, 미국이 가장 많은 돈을 부담하고, 또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제일 잘할 테니까 유엔 직원 중에 상당수가 미국인인 건 틀림없지만, 각 나라에서 내는 그 분담금의 비율을 고려해서 직원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내는 돈에 비해서 직원 수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영어를 아주 잘하고 불을 어느 정도 하고 그러면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잡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의 공무원이 되면 장단점이 있다 하는 얘기는 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국제기구의 공무원, 일단 급여를 받으면 세금을 안 낸다, 이게 가장 큰 거죠. 그 다음에 휴가를 받으면 뭐 한 1년에 한 달 정도 이런 식으로 휴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기껏 해봐야 여름에 한 일주일간 휴가 그러는데,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서는 휴가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결과 관련해서는 18조에 보면 유엔 총회의 각 구성국은 한 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근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총회의 결정에 출석해서 투표하는 국가의 3분의 2 다수결로 한다. 그 밖에 중요하지 않은 문제의 경우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라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에 보면 안전보장이사회가 나오는데,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성국가는 15개로 구성이 된다. 거기에 보면 중화민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The Republic of China, France,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all be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5개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서 중화민국, 프랑스, 소련, 영국, 미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영구적인 이사국이다. 우리말 표현으로는 상임이사국입니다만은 영어 표현으로는 영구한, 퍼머넌트, 임기가 없는 끝까지 존재하는 이사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중화민국은 사실은 이거 대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련 쪼개졌죠. 소련 15개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과거에 유고슬라비아는 6개 국가로 쪼개졌고요. 소련은 15개 국가로 쪼개졌고, 그 반면에 동독과 서독은 두 나라가 한 나라로 합쳐진 거죠.
월남과 월맹이 합쳐져서 베트남이 됐고요. 그래서 나라라는 것도 영구히 가는 게 아니라 붙었다 쪼개졌다 합니다. 그래서 옛날 이탈리아, 독일 지역도 보면 원래 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 나라로 있다가 또 여러 나라로 있다가 중간에 합쳐지고 또 마음이 안 맞으면 쪼개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반도가 분단국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도 옛날에는 한 나라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 맞으니까 쪼개진 거죠. 오스트리아도 독일어 쓰고, 독일도 독일어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틀러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걸 놓고 독일 사람들은 원래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사람이다. 아니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뭔 소리냐. 히틀러가 독일 제3제국의 리더를 피러죠. 피러 독일어로는 리더를 했고, 니네 사람 독일 사람인지 무슨 오스트리아 사람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잘 되면 서로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그러고 잘못되면 서로 자기 나라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스코틀랜드에 가면 소개할 때 앤드류 카네기 스코틀랜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9살인가 10살 때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 국적 취득했겠죠. 미국에서는 당연히 미국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또 알렉산더 그레엄 벨이라고 전화기 발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서 캐나다로 갔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나라가 서로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제 중화민국은 대만인데 1970년대 초반에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에 부상을 하면서 유엔에서 상임이사국 자리를 대만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중화인민공화국 지금의 중국을 그 자리에 갖다 앉힌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거죠. 더 억울한 게 이건 이제 70년대 초반의 얘기고 우리가 중국하고 1992년에 수교를 하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 그 대만 거였거든요. 중화민국 대사관이었어요. 근데 내일 중국하고 수교하면 오늘 저녁에 우리 정부에서 야 니네 나가 그 자리에 중국이 들어올 거야.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한국인이 어떻게 보면 잔인한 짓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만이 열받아 가지고 한국과 중국 간에 완전히 이제 외교관계 단절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항공 운수를 못하게 그래서 대한항공 들어오지 마. 그 다음에 우리나라 비행기도 한국 취항 안 해. 그래가지고 한동안 10수년간 대만과 한국 간에는 항공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풀려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 비행기가 대만도 가고 또 대만 비행기가 서울에도 오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 유연하게 대만을 달래면서 중국과 수교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경제적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대만을 달리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물론 이제 경제발전 그리고 수출시장 확보라는 명분이 있었겠지만 우리 외교에 있어서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경험한 건데 사실은 대한국제법학회하고 대만국제법학회하고 대만에서 타이베이에서 한번 국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양국 공동 세미나를 하는데 그 대만 측 교수 한 사람이 우리나라한테 그 당시에 그 수교 그러니까 외교관계 단절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과 수교를 하면서 대만과 관계를 끊어야만 우리랑 수교를 해주겠다. 그래서 대만하고 사실은 외교관계를 단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교수 한 사람이 대한국제법학회에서 대만국제법학회에 사과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분위기가 싸늘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술자리에서 그때 미안하게 됐다라는 표현은 서로 이제 술 한잔 하면서 같이 하고 했습니다만은 한국이 조금 외교적으로 미숙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조의 구성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4조에 보면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In order to ensure prompt and effective action by the United Nations, its member, UN 회원국들이죠. its members confer on the Security Council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그러니까 1조 1항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primary responsibility, 1차적인 책임을 안전보장이사회에다가 부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항이에요. 그 다음에 25조에 보면 국제연합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에 동의한다. 즉 다시 말해서 UN 회원국들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따를 것에 동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모든 UN 회원국은 이를 따라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27조에 보면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한 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27조 2항에 보면 절차사항에 관한 안보리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 투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항에 보면 그 외의 모든 사항, 절차사항이 아닌 거죠. 절차사항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사항, 정말 핵심적인 사항은 상임이사국 5개 국가의 찬성을 포함하는 9개 이상의 찬성으로 투표를 가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찬성 투표로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사항을 뺀 나머지 모든 사항의 경우는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국가의 동의를 포함하는 9개국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역으로 얘기하면 그 5개 국가 중에서 한 나라로도 반대하면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임이사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항이 절차사항이냐 아니면 실질사항이냐라는 걸 결정하는 것 자체도 실질적인 사항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2번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항이 절차사항이냐 실질사항이냐를 다툴 때 거부권 행사할 수 있고 나중에 그게 이제 실질사항이 돼서 표결에 넘어가면 그때 또 거부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더블 비토 파워 해가지고 이중 거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우리 반기문 총장이 선거운동을 할 때 유엔에서 보통 스트로폴이라는 걸 해요. 스트로 지푸라기 뭐 빨대 얘기할 때 스트로에다가 폴 여론조사 폴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반기문 총장이 이 부분을 했는데 14국가가 찬성인데 한 나라가 반대를 하는 걸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한 나라 반대하는 나라가 어느 국가인지는 몰라갖고 전전긍긍했던 적이 있어요. 그 만약에 반대하는 한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나 중국, 소련 중에 하나라면 될 수가 없는 거죠. 유엔 사무총장의 임명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안전보장이사회 국가 중에 한 나라로도 반대하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선출이 된 걸로 봐서는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중에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반기문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별명이 장어입니다. 장어. 요리조리 잘 빠져댕긴다라고 해서 미스터 L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백악관을 찾아가 가지고 한국의 경제성장의 발판은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 다 이루어진 거다. 미국이 6.25 전쟁 때 도와주고 계속 지원을 해줌으로써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 라고 함으로써 그 당시 미국 부시 대통령이 매우 좋아했다.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 그런 거를 잘 아는 겁니다. 그게 외교관이에요. 외교관은 절대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직설적으로 거절한다는 표현 안 합니다. 충분히 고려해 보겠다 라고 얘기해 놓고 나중에 고려해 보니까 안 되더라. 그 다음에 33조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 요 33조 그러니까 제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이 33조에서부터 38조까지 나오는데 거기에는 보면 여러 가지 분쟁 해결 방식이 나와요. 33조 1항에 보면 어떠한 분쟁도 그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분쟁 당사자는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기타 지역적 기관 또는 지역적 협정의 이용 또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구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이런 건 하나의 예시고 어찌됐든 간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건데 교섭은 두 나라가 직접 하는 거고요. 심사는 제3자가 누가 잘못했는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거고요. 중개는 미디에이션이라고 해서 제3자가 두 나라가 교섭할 수 있도록 중간적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과 중재재판은 제3자가 개입해서 제3자가 보고서를 내놔요. 그래서 조정은 보고서를 내놓고 나서 분쟁의 양 당사자가 그거를 받아들이면 해결이 되는 거고 안 되면 재판으로 가는 거고 중재재판은 아예 중재인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중재인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처음부터 중재인이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거기에 따르겠다 약속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중재재판이에요. 중재재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재판은 아닌 거죠. 분쟁의 양 당사자가 지정하는 1인 또는 3인 보통 홀수로 구성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3인이 선정이 되는데 그 대상이 된 분쟁과 관련된 분쟁의 전문가들 3명을 분쟁의 양 당사자가 지명을 하고 그 지명된 3사람의 중재인이 양 당사자로부터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해서 법적 결론을 내리면 그거를 중재 판정이라고 하는데 이 중재 판정에 대해서는 중재의 경우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미 중재인이 어떤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따르겠다라는 합의를 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중재 판정이 내려지게 되면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중재 판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그 내용 때문에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중재인이 뇌물을 받았다든지 절차적 하자가 있다든지 중재 판정을 내놨는데 판결 이유가 없다든지 이런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중재 판정을 무효화시키는 거. 우리는 보통 중재 판정의 취소 그러는데 nullification이니까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중재인들이 뭐 부정부패가 있었다든지 하여간 일반적으로 절차상의 하자로 있어서 하자로 인해서 그 중재 판정을 무효화시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이 중재 판정은 파이널하다, 종국적이다. 즉 다시 말해서 중재를 거쳤는데 이걸 다시 재판으로 가겠다 이런 거 못한다는 겁니다. 중재와 재판은 선택적입니다. 중재로 가서 패소를 해놓고 패소 국가가 우리 재판소로 가겠다 하면 재판소에서는 우린 관할 건 없다. 너네 이미 합의해서 중재재판에 의해서 판정받지 않았냐 이런 결론을 내려서 재판으로 가게 되면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법적 해결이라는 게 재판에 의한 것인데 사법적 해결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재판소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arbitration 중재재판, arbitration을 중재재판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judicial settlement가 사법적 해결인데 중재재판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데 사실은 재판은 아니에요. 재판은 adjudication 하게 그거를 재판이라고 하는데 보통 구별할 때 중재는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인 3사람을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3사람을 지명을 해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거 그게 중재고요. 재판은 분쟁이 있기 전부터 이미 어떤 재판소가 있는 거예요. 그 재판소에다가 사건을 가져가는 게 사법적 해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은 오늘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법적 해결에 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볼 텐데 ICJ와 같이 더불어서 볼 텐데 제가 YSEC에다가
국제사회의 다양한 분쟁 해결 기관들 해가지고 개괄적인 설명을 한 페이지 용어만 쭉 해가지고 요점만 올려놓은 게 있어요. 요거는 다음 시간 강의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CJ의 jurisdiction, ICJ가 어떻게 해서 관할권을 행사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ICJ의 compulsory jurisdiction, ICJ의 강제 관할권을 수락하는 방법은 뭐가 있고 강제 관할권의 의미가 뭔가 하는 내용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ICJ를 보기로 하고, 사실은 오늘 시작할 때 유엔 헌장하고 ICJ의 개관을 살펴본다 그랬는데 유엔 얘기만 하다가 또 2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엔 헌장 제33조 1항이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내용이고, 또 34조에 보면 어떤 분쟁이 있는데 이 분쟁이 계속되게 되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안전보장이사회가 직접 나서서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34조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6조에 보면 3항에 안전보장이사회는 법률적 분쟁의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ICJ 규정에 따라 부탁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된다. 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런 내용들이 유엔 헌장 제6장의 내용이고, 요거와 연결해서 ICJ 규정,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보기로 하고요. 유엔 헌장 제7장,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죠. 제1조 1항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2조 4항 무력 사용이나 위협의 금지, 그 다음에 51조 무력 사용 금지에 관한 예외로서의 자위권, 그 다음에 유엔 헌장 제7장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강제조치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부터는 제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7장은 39조부터 51조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51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51조는 자위권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조약지 26페이지에 51조가 나와 있습니다.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게 대해서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니까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나서라는 게 그겠죠.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시간적 한계입니다.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그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제 inherent right of self-defense 거든요. 그리고 이 자위권 조치를 취하게 되면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우리도 무력 사용할 수 있다. 침략을 당한 국가도 무력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인데, 이 조항은 뭐 비교적 그 문헌적 의미는 분명해요. 개별적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보통 동맹이다 하는 게 뭐냐면 한미방위조약. 그래서 한국이 침략을 당하면 미국이 그 방위조약에 의해서 공동으로, 한국과 더불어서 공동으로 방어에 나서겠다라는 거거든요. 동맹이라는 게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집단적 자위, 개별적 자위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에 와서는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자위권을 행사한다 하게 되면, 특히 핵무기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미 무력 공격이 발생하게 되면 방어할 힘을 다 잃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무력 공격이 임박한 경우에 내가 먼저 상대방의 그 공격 준비를 격퇴시키기 위해서 미리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예방적 자위권 혹은 선제적 자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답이 쉽지가 않아요.
이 문헌상으로 보면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자위권 행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자위권 행사는 고유한 권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이 임박한 경우에 방어를 위해서 선제적 공격이 가능해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51조와 관련해서는 선제적 자위권 혹은 예방적 자위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7장으로 돌아와서 그 7장의 제목이 액션이라는 건 이제 여기 우리는 조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행동이거든요. 행동. Action with respect to threat to peace. 평화에 대한 위협. breaches of peace. 평화에 대한 위반 혹은 파괴. and acts of aggression. 침략행위. 그러니까 평화에 대한 위협이 있거나 평화의 파괴가 있거나 침략행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조치가 제7장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게 제7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39조는 보면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권고를 하거나 또는 41조 또는 42조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이 제목에 등장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에 대한 파괴, 침략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안보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결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하는 거를 결정할 수 있는데 41조 또는 42조에 따른 조치라 그랬어요. 41조 및 42조에 따른 조치. 그래서 41조는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조치입니다. 경제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겠죠.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2조는 만약에 41조에 따라서 병력을 수반하지 않는 조치가 불충분하다. 이런 경우에는 병력을 수반하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1991년도 침공 자체는 1990년 얘기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90년 8월 3일인데 여름방학 때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달 있다가 1월 달에 1991년 1월 달에 유엔이 유엔 다국적군을 파견해서 쿠웨이트로부터 이라크 군을 몰아내는 결정을 해요. 그게 이제 유엔 헌장 제7장. 이때는 이제 군대를 파견하니까 제42조에 따른 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파괴,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 49조. 거기에 판단에 따라서 비무력적 제재 조치를 취하는 거 41조.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조치 41조. 병력을 수반하는 조치는 42조. 이거에 대해서 안보리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조는 이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또 중간적인 조치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는 게 40조. 그래서 39조는 위반 여부에 대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39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력을 수반하지 않는 조치, 병력을 수반하는 조치, 요게 41조, 42조고 그 단계에서 잠정적 조치가 49조입니다. 40조입니다. 그래서 39, 40, 41, 42 요게 이제 핵심적인 강제 조치의 분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43조에서부터 49조는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요게 유엔 헌장 제7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신문 기자들이 이거를 쓰는 과정에서 챕터 7을 제7조에 의한 조치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제7조가 아니고 제7장이 맞는 겁니다. 그 뒤에 52조부터 이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92조로 넘어가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관한 조항이 나오는데요. 국제사법재판소에 관한 내용은 조금 더 길게 보기로 할 테니까 뒤로 미루고 그 전에 97조에 보면 92조부터 96조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관한 조항이고 97조가 사무국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무국은 1인의 사무총장과 기구가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의 직원들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무국의 우두머리가 사무총장이고 그 밖에는 다 직원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Secretary General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Secretary General은 영어 표현에 보면 The Secretary General shall be appointed by the General Assembly upon the recommendation of Security Council.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전보장이사회의 공고에 의해서 총회가 결정하는 거니까 사실상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추천을 한 사람을 총회에서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들의 입김이 그만큼 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인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연임이 되는 게 일반적이어서 보통 10년을 하게 되는데 연임하지 못하고 물러나는 경우는 대개 보면 미국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에 미국이 반대해서 연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요. 다시 그러면 사무국은 그 정도로 얘기하고 앞에 92조로 돌아가서 안전보장 국제사법재판소 얘기를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92조에 보면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주요한 사법기관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우리 7조에서 유엔의 주요한 기관은 6개가 있다라고 해서 7조에서 그 열거한 게 있었죠.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으로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리면서 총회, 안전보장이사회는 받고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는 생략했고 사무국은 사무총장 얘기만 간단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92조에서부터 96조까지의 얘기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관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2조에 보면 국제사법재판소가 유엔의 주요한 사법기관이다. 그리고 재판소는 부속된 규정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한다. 이 부속된 규정이 우리 조약집의 두 번째 조약으로 나오는 Statute of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를 얘기하는 겁니다. ICJ 규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규정은 상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기초하며 이 헌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그러니까 ICJ 규정 자체도 유엔 헌장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 규정은 상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기초하며 이 표현은 뭐냐면 유엔은 1945년에 생겼는데 그 이전에 1차 대전이 끝나고 국제연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국제연맹은 1919년 이후에 20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때 설립이 되면서 유엔의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연맹에는 상설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PCIJ라고 그러고 지금의 국제사법재판소는 ICJ라고 하는데 이 ICJ 규정은 원래 있었던 PCIJ 규정과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이어온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3조는 ICJ의 당사국 얘기를 하는데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은 ICJ 규정의 당연한 당사국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유엔 회원국도 193, ICJ 규정 당사국도 193입니다. 근데 2002년 이전에는 스위스가 유엔 회원국은 아니었어요. 자기들은 영세중립국이라는 이유로 유엔에 가입은 안 하면서 이 Statute of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서는 가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분쟁 해결에 있어서는 ICJ를 이용했던 바가 있었는데 그때는 당사국 수가 달랐는데 지금은 유엔 회원국 수하고 ICJ 당사국 수가 같다. 그 다음에 이제 93조에 보면 유엔 회원국이 아닌 국가도
ICJ 당사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94조는 그 다음에 이제 재판소에서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유엔 회원국은 그 판결을 따라야 된다라는 게 94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제연합의 각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가 되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in any case를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이 말인데, 사실은 any는 영어 표현의 any는 앞뒤 문장에 따라서 번역을 좀 매끄럽게 해야 됩니다. 이때의 any는 모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각 회원국은 자국이 당사자가 되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 ICJ 결정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라는 겁니다. undertakes to 하는 거 약속한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4조 2항에 보면 이렇게 반드시 따르기로 했는데, 그러면 ICJ 판정이 내렸는데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ICJ 판정을 이행 안 하는 거, 이것도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전보장이사회에다가 호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 보면 the other party may have recourse to the Security Counci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may have recourse to를 원래 우리 정부 공식 번역본에는 제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제소할 수 있다로 호소할 수 있다로 바꿨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안전보장이사회는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제소를 한다는 거는 사법기관에다가 사건을 가져가는 것을 제소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전보장이사회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소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recourse to를 호소한다 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다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 사실 조약집이 이 번역이 잘못된 부분들이 제법 많아요. 제법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외교부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조약 번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다듬자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외교부에 여러 개의 실과 국이 있는데 국제법 관련해서는 국제법률국에서 담당을 합니다. 국제법률국은 다시 조약국이 있고 조약과가 있고 국제법규과가 있고 영토해양과가 있어요. 조약과는 보통 양자조약을 다루고 국제법규과는 다자조약을 다루고요. 영토해양과는 사실은 독도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과입니다. 예산은 영토해양과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 정부 예산을 짤 때 행정부에서 예산을 짜가지고 국회에 가져가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깎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독도 문제와 관련된 예산은 이거 가지고 되겠냐 그래가지고 오히려 국회에서 얹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다 못 써갖고 날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확정이 되면 여러분들 와이색에 제가 한번 올려드릴 텐데, 해마다 외교부 국제법률국 영토해양과 주관으로 해양법에 관한 큰 세미나를 합니다. 작년에 어디서 했냐면 롯데호텔에서 했어요. 1박 2일짜리 세미나를 하는데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부르고 유명한 학자들도 부르고 해요. 그럼 막 100명 200명 와서 듣거든요. 그러면 점심을 롯데호텔 뷔페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점심값이 12만원 정도예요. 저녁은 한 15만원짜리 줘요. 그러니까 가서 하루 공부하고 12만원짜리 점심 먹고 15만원짜리 저녁 먹고 그렇게 오면 돼요. 그 행사 하나 하는데 정부 예산이 2, 3억이 들어가요. 그래도 이제 그걸 하는 이유가 나중에 독도 문제가 국제 이슈화 돼가지고 분쟁 해결 기관으로 갔을 때 친한 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국제해양법 재판소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 보통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 표 주고 데려오거든요. 최고급 호텔에 재우고 뭐 한 30분 얘기하고 가는 겁니다. 엄청난 예산을 써요. 그래서 나중에
회의가 확정이 되면 제가 와이색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와서 해양법 공부도 하고 맛있는 저녁 드시고 그렇게 가세요. 근데 보통 이 국제법률국 국장이라는 자리가 그 자리에 한 2년 있으면 바뀌거든요. 근데 조약 이거 잘못된 거 고치는데 2년 안에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끝나지도 않을 거, 내 실적도 안 되는 거 뭐하러 해. 제일 문제가 조약에서 쉘을 뭐뭐 한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슈드가 나오면 쉘보다 약한 게 슈드라는 표현인데, 쉘에서 뭐뭐 한다 그랬으니까 슈드는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거꾸로 된 거죠. 우리말에서는 뭐뭐 해야 한다가 더 강한 표현이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들 조약집 661페이지에 보면 660페이지와 661페이지를 보시면 파리 협정이 나오는데, 파리 협정에 보면 3조에는 셋째 줄에 all parties are to undertake undertake and communicate ambitious efforts 이렇게 나오는데, are to 여러분들 아마 B2의 용법 고등학교 영어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B2의 용법 예정도 있고 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4가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의무가 있어요. 여기서 are to undertake은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통보하여야 한다. B2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661페이지에 4조 2항을 보세요. Each party shall prepare, communicate and maintain successiv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that it intends to achieve. 이렇게 shall로 되어 있는 거는 유지한다, 준비하고 통보하며 유지한다, 니은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니은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661페이지 4조 3항에 보면 Each party's successiv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will represent a progression beyond the party's then current ND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will은 정치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shall은 법적으로 구속된다는 얘기고, will은 정치적 의지의 표현인데 가장 높은 의욕 수준을 반영할 것이다 라고 해서 마치 미래형처럼 표현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4조 4항에 보면 Developing country parties should continue taking the lead 해가지고 표현을 지속해야 한다, should continue를 지속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의 개념으로 보면 하여야 한다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번역을 외교부의 지침이 shall은 니은다로 번역하고 shall이 니은다가 되다 보니까 should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하여간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행에 의해서 앞으로도 이런 조약 문구가 나오면 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한글본을 본 상태에서 원문을 보면 shall이 나오니까 이게 더 강한 표현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원문을 보지 않고 한글본만 보게 되면 should의 번역이 하여야 한다니까 마치 더 강한 표현인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사실은 국제법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원문을 봐야 됩니다. 원문을 봐야 돼요. 제가 이 조약집을 가지고 강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각종 교과서가 있습니다만 교과서는 조약의 내용이나 판례의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그 뿌리를 찾아가면 조약이나 판례 자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자체를 봐야 됩니다. 그걸 자꾸 습관을 들여야 돼요. 오케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95조로 돌아와서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유엔의 회원국이 그들 간의 분쟁 해결을 이미 존재하거나 장래에 체결될 협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유엔 회원국들이 국가 간의 분쟁이 생기면 ICJ에 부탁할 수도 있지만 ICJ에 부탁해도 되고, 다른 분쟁 해결 기관
다른 분쟁 해결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에 의해서 분쟁 해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단 무력을 사용하면 안 되니까 무력 사용 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 원칙에 따라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유엔 헌장 1조는 목적이고 2조는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칙에서 2조 3항에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얘기하고 있고 2조 4항에서 무력 사용 금지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했죠. 그래서 어쨌든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 해결하면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해결해도 좋다. 예를 들어 독도 분쟁 같으면 당사자가 원하면 ICJ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틀로스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Sea거든요. 나중에 우리 여기 8번 조약에 나오는 국제해양법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국제해양 분쟁에 대해서는 뭐 섬에 관한 분쟁이든 해양과학조사든 공해 오로잡이 그 물고기 잡는 오로 행위에 관한 분쟁이든 이런 것들 국제해양법 재판소로 갈 수도 있고요. 국제해양법 재판소 유엔 국제 해양법 협약에 따른 조약에 따르면 분쟁 해결은 해양법 재판소로 갈 수도 있고 중재로 갈 수도 있고 특별 중재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건이 생기면 예를 들어 독도 분쟁 같으면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ICJ로 갈 수도 있고 해양법 재판소로 갈 수도 있고 한국과 일본 간에 양자 간에 국가 대 국가 간의 중재에 의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은 자꾸 국제 분쟁화해서 그거를 국제재판소로 가자는 입장이고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국제 분쟁 해결은 국내 분쟁의 해결과 달라서 첫 시간에 얘기했죠. 국내 분쟁 해결은 사건을 법원으로 가져가면 상대방 당사자는 법원에 나서 다투어야 되는데 반해서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 이런 경우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관할권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이러한 경우는 관계 관할권이 생길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조약의 규정에 의한 경우라든지 ICJ 규정 36조 2항에 의한 선택조항 수락에 의한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 어떠한 경우에 관계 관할권이 형성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CJ뿐만 아니라 다른 분쟁 해결 기구로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6조는 ICJ가 다루는 사건은 국가 대 국가 간의 분쟁 사건일 수도 있고 유엔의 기관이 ICJ에다가 이 조약의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후자의 경우를 권고적 의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경우를 국가 대 국가 간의 분쟁의 경우는 쟁송 사건에 대한 판결이고요. 유엔의 기관이 ICJ에다가 그 법적 해석을 물어보는 거는 물어봐서 거기에 대해서 ICJ가 대답해 주는 거는 권고적 의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96조 1항에는 유엔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는 커버하는 범위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엔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는 any legal question,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서 안전보장이사회에다가 의견을 구할 수 있어요. 그 반면에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닌 다른 유엔 기관들, 유엔의 전문기구도 많고 뭐 유엔의 기관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 기관들은 그 자신의 활동 범위에 속하는 문제에 관해서 ICJ에다가 의견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WHO는 건강, 보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제가 가끔 WTO를 설명하면서 예를 듭니다만 WTO는 유엔과는 관계가 없는 별도의 기구예요. 근데 이 WTO랑 이름이 똑같은 유엔 기구가 있어요. 야그가 똑같아요. WTO는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이죠. 근데 또 다른 WTO가 있습니다. 이 세계무역기구 WTO는 1995년에 설립이 됐는데 반해서 또 다른 WTO는 1964년에 설립이 됐는데 1995년에 설립된 세계무역기구 WTO에 비해서 명성이나 여러 가지에 밀려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UNWTO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거는 UN 월드 투어리즘 오거니제이션이에요.
세계 관광기구입니다. 그래서 2001년인가 2년인가에 이 세계 관광기구 WTO 연차총회 애뉴얼 컨퍼런스를 하는데 강남 삼성역 있는데 거기서 했었어요. 그때 조용필이 탄자니아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왜? 이게 세계 관광기구거든요. 조용필이의 노래가 탄자니아의 관광 수입에 크게 기여했다라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훈장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킬리만자로의 눈인가요? 표범이죠.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꽤 인기를 끌므로써 킬리만자로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이 꽤 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용필이 문화훈장을 받았던 적이 있다 라는 거죠. 물론 이제 앙드레 김이나 이런 사람이 또 프랑스로부터 문화훈장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그 가수 조수미 씨의 경우도 이태리나 프랑스로부터 뭐 훈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모든 법적 이슈에 대해서 권고적 의견을 물어볼 수 있고, 또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닌 유엔의 전문기구들은 자신의 활동 범위 내에 속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ICJ가 권고적 의견을 내려주는데, 말은 권고적 의견이지만 자기가 물어봤는데 ICJ가 이렇게 대답하면 거기에 안 따르는 게 이상한 거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의 법적 구속력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남은 중요 조항이 ICJ는 그 정도로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상세히 보기로 하고요. 유엔 헌장에서 또 하나 중요한 조항이 103조입니다. 103조 조약집 40페이지에 보면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obligations of members of UN under the present charter and their obligations under any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their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harter shall prevail. 이게 이제 국내법에서도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런 하이라키가 있듯이 국제법에서도 기본적인 그 의무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의무를 먼저 이행을 해야 되는가라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유엔 헌장 103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유엔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조약상의 의무가 충돌할 때는 이 유엔 헌장상의 의무가 더 우선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 헌장 자체에 있는 의무하고 WTO 조약상의 의무가 충돌할 때는 유엔 헌장 자체에 있는 의무가 우선하는 거죠. 근데 더 심한 게 뭐가 있냐면, 유엔 헌장상의 의무에 아까 25조 안전보장이사회 보면서 저희 25조 봤어요. 유엔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 그랬어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따르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을 채택을 하게 되면 이 결의안은 국제조약이 아니거든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결의안이 다른 국제조약상, 이 결의안 자체가 우위에 있다는 게 아니고 이 결의안에 회원국들한테 어떤 의무를 부여해 놓으면 그 의무를 지키는 것이 다른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는, 그리고 북한한테 무기 개발에 도움을 줄 만한 그러한 물자들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에요. 제가 첫 시간에 강의를 할 때 국가들은 동의에 기초한 관할권이다 라고 얘기했죠. 조약도 마찬가지로 국가들이 그 조약에 가입하겠다고 동의했기 때문에 그 조약이 그 국가를 구속하는 거죠. 근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그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국가가 결의안을 채택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 결의안이 유엔 회원국 모두를 구속하는 겁니다. 그거는 결의안에 대해서
유엔 헌장 25조에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면 따르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구속이 되는 거죠. 구속이 되는데 이 결의안도 유엔 헌장상에 따른 의무잖아요. 그 결의안의 내용을 지켜야 될 의무가, 그러니까 다른 조약상의 의무보다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WTO에서 국가 간의 자유교육을 보장하고 있지만 수량 제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서 북한한테다가 이러이러한 물자를 공급하면 안 된다라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북한이 지금 WTO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WTO 헌장상의 의무를 북한한테 적용할 여지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유엔 헌장상의 의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있게 되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은 유엔 헌장상의 의무가 되고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우리 개성공단 문 닫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성공단을 어떻게든 살려보자.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 간의 철도를 연결해서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해서 어떤 경제의 활력을 좀 되찾아보자 라는 노력을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드라이버를 건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북한과 어떤 교역을 다시 개시한다든지 남북한 철도를 연결한다든지 할 때는 항상 미국과 협의를 해서 이게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어긋나는지 아닌지 여부를 살펴보면서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척이 없으니까 한편으로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이 뭐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의 눈치나 보고 있다 라는 게 이제 북한의 불만인 거죠. 그게 이제 국제 정치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제법적 한계이기도 한 겁니다.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해서 이렇게 딱 묶어놨으니까 대한민국이 그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과 계속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111조에 보면 중국어, 불어, 러시아어, 영어, 스페인어 이렇게 5개의 조약 정본이 모두 동등하게 이 유엔 헌장의 정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조약 규정을 보면서 유엔 헌장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는데 사실은 오늘 이 유엔 헌장하고 ICJ 규정까지 다 보고 다음 시간에는 관련된 사건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보려고 했는데 제가 다른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이미 1시간 10분 약 110분 정도가 돼서 오늘 수업은 요 정도로 해서 오늘 수업의 녹화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제4주차 수업 때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하고 이 국제사법재판소가 분쟁 해결 기관이니까 먼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을 보고 그 전에 국제사회의 다양한 분쟁 해결 기관들 그거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을 보고 시간이 남으면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서 해결된 몇 가지 분쟁 사례들을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